예, 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상당히 많은 공통적인 단어가 어렵다 하는 얘기일 겁니다. 쉽게 투자해서 수익을 내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8월 들어서 7, 8월 변동성이 큰데요. 이럴 때 또 시장 흐름을 잘 봐주시는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과 오늘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그 흐름들을 누구보다 잘 꿰뚫어서 보시는 분이고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주어를 만들어내신 분이어서 오늘 좀 이사님과 얘기하면서 조어를 하나 좀 이렇게 하반기에 중요한 중심주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 뉴욕 증시부터. 뉴욕도 빅테크들이 좀 조정 양상입니다. 우리 시장이랑 비슷하게. 간밤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뭐 통화 정책은 금리는 별로 이제 신경을 좀 덜 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를 놓고 보면 9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기준에는 합격점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문제는 이번이 아니라 8월에도 있을 거고 9월 초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되니 뭐 이번만 가지고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만 놓고 보면 그래도 동결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지난달에 비해서는 약간은 반등을 했지만 지금 반등한 수준도 연준이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원 물가가 내려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도 물가가 높았을 때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이제 전월 기준으로 봐야 이 물가가 진짜 안정된 물가냐 아니냐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전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핵심 물가는 3.05%, 그다음에 헤드라인 물가는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자체는 이미 기준 안에 들어왔고 아직 근원 물가 자체가 조금 더 덜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물가 수준을 놓고 보면 일단 연준은 오늘 나온 지표만 가지고는 합격이다. 다만 연준에서는 아직도 물가가 재발할 우려를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나오는 몇 가지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건 맞다. 그러나 연준이 뭔가 큰 틀을 유지를 하기 위한 정도는 되지만 향후의 지표에 따라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물가 지표가 다음 달에도 좋게 나온다고 해서 올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난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더 올리지 않는다는 정도가 시장에 어쨌든 추가적인 안정감이나 모멘텀을 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통화 정책보다는 물론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뭐 혁신이라든지 빅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뉴욕도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뭐 섣부른 금리나 기대는 확실히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나왔었던 CME 페드워치를 보니까 미국이 혹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는 내년 3월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내내 미국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바뀌어왔기 때문에 내년이 3월이 될지 아니면 올해 연말이 될지는 여전히 모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이 되고 확실히 승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올 연말 가면은 그래도 판가름은 나지 않겠습니까? 그 판가름 이후에 시장의 기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근원 물가와 관련해서 주거비라는 게 있는데 이 주거비가 의미 있게 물가를 끌어내려주고 임금 상승률이 안정이 된다라면 사실 생각보다 빠르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현재 금리 수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제 10년물 기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제 10년물이 현 상황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그중에서도 오피스와 관련된 이 부작용이, 그렇죠, 부담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연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도 현재 금리가 조금 낮아질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 금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금리는 내리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올 연말로 갈수록 있을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은 지표위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무디스에서 미국의 지방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이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경고해 준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무디스가 지방은행 신용등급 강등할 때 그 이유가 전부 다 지금처럼 금리가 유지가 되면 안 좋아라는 전제였어요. 니들 가지고 있는 국채 이 금리면 계속 미실현 손실이 있을 거니 안 좋을 거다. 예. 이 정도 금리면 잘 아시다시피 금리를 조달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갈 거니 안 좋을 거다. 그다음에 이 정도 금리면 향후에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이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이 정도 금리면 향후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경고이기 때문에 예. 사실 연준도 이런 점들을 굉장히 고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준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아직 승리는 이르고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넌지시 하반기 물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잡힐 거란 기대감은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8월 7일 날 발표됐던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표됐던 보고서가 하나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아마 우리 박사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겠지만 결국 주거비가 올 연말 그리고 내년에 갈 때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미국의 CPI에서 이 CPI가 3.2%를 만든 90%가 주거비였거든요. 7.7%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 주거비가 안정이 된다면 물가를 생각보다 크게 내려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죠. 연준은 이걸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연준의 의원들끼리는 미셸 보우먼이라든가 아니면 메리 데일리 같은 분은 여전히 경계 시각이지만 또 반대로 또 패트릭 하커라든가 아니면 존 윌리엄스 같은 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점들을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런 점들을 합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글로벌 상황들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국내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물론 미국 주식 시장의 빅테크나 이런 거 지수 상승을 나스닥 오를 때 우리가 쭉쭉 쫓아간 것도 아니고 미국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그만큼 연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약간 요즘 고유의 특성으로 가는데요. 7, 8월에 참 흥미롭습니다. 굉장한 그 주도주로서의 쏠림과 상승이 있었고 또 변동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지금 장은 그리고 이제 하반기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승이 좀 슬로우해지면서 연말로 좀 정체되는 쪽인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사님 규정하세요? 우선 현재 시장은 전 국내외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에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쉬어갈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비췄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현금성 자산을 많이 늘렸고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 단기 국채를 많이 사셨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샀죠. 지난주하고 올해는. 이 얘기는 최근에 있는 시장이 조금 더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약간 좀 쉬는 팀이 아니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군요.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선 자유롭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하반기에 가면 이런 쉬어감이 있은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단기적으로 7월에 또 8월까지 들어오면서 미국이나 한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좀 진입한 부분들이 원인이 되고 이렇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진입한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공매도한 손실이 역대급 손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이틀 전 기사입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올해 미국의 헤지펀드들 손실이 230조 원을 넘어섰고 7월 한 달만 70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못 견디는 수준까지 손실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의 부정적이었던 시각을 바꾸는 과정에서 바꾸게 되면 그동안
공매도했던 걸 걷어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걷어들이게 되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걷어들인 과정에서 시장이 단기 급등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가 굉장히 컸던 건데 이 기업들이 공매도를 걷어들이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오버슈팅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소를 하고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도 다르지 않았다.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역시 네. 한국에서도 외국인들 중심으로 공매도를 했던 그 헤지 펀드들 자체가 숏 커버에 들었던 게 최근에 보여지죠. 아시겠지만 특정일을 보면 네. 8천억 넘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헤지펀드의 특히 공매도 세력의 항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항복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될 지수가 이렇게 한 번에 다 오르다 보니 이거를 지금 해소하는 과정에 조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즉, 왜냐면 이렇게 올랐던 거는 단기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은 아주 마라톤 같은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 시장이고 네. 그 시장에서 더 오래 그리고 더 시장이 길게 가려면 마라톤의 특성상 제 페이스를 유지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마라톤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면 어느 순간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잠깐 전력 질주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피로감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 네.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올 여름에 우리가 봐야 될 시장이 해소하고 아닌가. 가는 과정이다. 그런 예. 과정에서 시장의 에너지가 소진되어 예. 있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이 또 커졌고 또 한 가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원인이 있다라면 최근에 생각보다 많은 테마주들이 창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이 나오다 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기 쏠림이 있는 게 영향인 거고 이러한 단기 쏠림은 최근에 시장이 달라진 매체 환경, 즉 이전에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많이 참고하셨다라면 최근에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단기화되고 조금 더 흐름이 빨라지는 특성들을 보인 것도 전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초단기 변동 시장에서는 사실 매매를 자제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런 자제하는 시장 속에서 향후에 조금 더 연말을 바라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하는 정도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경우는 네. 사실 좋은 결과보다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변동성은 조금 좀 죄송하지만 약간 피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무엇보다 피곤하죠. 그걸 네. 쫓아가려고 하면요, 그죠? 굉장히 화장실 한 피곤합니다. 번도 못 갔다 옵니다. 예. 피곤하고요. 올라가는 거 막 보이고 맞습니다. 막 20% 30% 가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견디다가 쫓아가면 또 고점이고요. 그러게요. 이제 마라톤적인 성격의 흐름이고 잠깐 막 치고 나가는 거는 무리하거나 초보거나 그죠? 마라톤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 페이스를 맞춰주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이런 사람은 있는데 주 선수들은 자기 흐름을 쫓아갑니다. 예. 시장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맥도 잘 보시지만 어쨌든 핵심 말씀하신 섹터나 이런 쪽에 대해서 워낙 그 아이디어가 많고 인사이트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 주도주 이야기, 주도주의 조건, 주도주냐 소외주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도주 가운데 가장 사실은 핵심에 서 있는 게 반도체주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뭐 규제라든지요. 또 일부 미국에서 AI주 이런 데 대한 오버슈팅의 경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눌립니다. 반도체는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현재보다는 그래도 반도체가 좋아지는 쪽에 무게는 두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실 때 AI에 대한 수혜는 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선 삼성전자는 HBM을 넣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뭐 하반기 뭐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넣는다고 하는데 그건 지켜봐야지 하는 거지 뭐 정말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일단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그동안 감산을 크게 해왔고 그 감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결과들이 올 연말로 갈수록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지 모르겠으나 현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수준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썩 좋게 보시지는 않는 거 같네요, 시각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보다는 좋겠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뭔가 수혜를 받다기보다는 그냥 HBM이라는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반도체에 최적화된 기업들,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실 주도 기업을 형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예. 조금 더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반도체 그러게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게 어떤 쌍두마차로 봤는데 지나고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상승이 올거지 업황에 주하면서 같이 올랐던 국면이 아닌 거예요. 일부 그 안에서도 예. HBM 쪽으로만 갔기 때문에요. 재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반도체나 어쨌든 2차 전지가 시장의 핵심 주도주군에 있고요. 이제 소외주군에서 올라오는 쪽을 좀 얘기를 몇 개 최근에 올라오는 걸 얘기할 테니까 뭐 OX 혹은 코멘트를 좀 해주세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나 이 인터넷 관련주들, 네이버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워낙 많이 밀렸었는데, 그죠? 뭐 AI 모멘텀이나 올라오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소외주 쪽에서 좀 주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쪽인가요? 우선 8월 24일 날 곧 네이버도 AI를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파운데이션 예. 모델을. 네. 그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먼저 지켜는 봤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최근에 조금 긍정적이었던 부분과 안타까운 부분을 둘로 나누자면 네.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어쨌든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AI와 관련해서 주권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보더라도 AI에 대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가 좀 늦었잖아요. 한 발자국. 예. 그러다 보니 이대로 가면 그래도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열의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하는 걸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AI 주권에 대한 문제, 예컨대 이 AI들이 학습을 했을 경우, 딥러닝을 했을 경우 미국 중심으로 딥러닝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게 되면 쉽게 해서 모든 데이터 문제도 있을 거고 내용도 그렇고 왜곡이 예, 있을 수 있죠. 조금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중심으로 못하면은 그 문화 자체가 그렇죠.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외국 문화를 중심으로 뭔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의 AI 주권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뭔가 조금 굉장히 그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기업들이 최근에 아무래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많이 단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조조정 안에서 혹시 피해를 보는 뭐 직원분들이 계시다는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해 선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 사실 매출은 모르더라도 이익은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 측면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최근에 GPT라는 게 4, 5로 가면서 얘들이 한국말을 못할 줄 알았더니 한국말도 잘하기 시작하더라. 즉 우리 모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래도 한국어가 우리가 최적화되어 있고 이렇다라는 건데 이런 어떤 장점들이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려와 기대를 안고 제가 볼 땐 앞으로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쪽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남은 게 한 5분 정도 되니까요. 3개 정도 질문을 더 드려야 되니까 시간 안배를 조금 분량을 해 주십시오. 또 소외주 가운데 올라오면서 실적이나 이슈를 머금고 좀 제대로 올라오는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 중에선 바이오가 다 좋다가 아니라 항상 제약 바이오는 우리로 얘기하면 질병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새로운 질병과 관련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항상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다 아니다라는 관점보다는 뭔가 신약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는지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신약 시장에서의 트렌드는 당뇨, 비만 그렇죠.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물론 이제 전 당뇨 이런 건 없습니다만 약간 살이 쪄서 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좀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인류가 앞으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당뇨, 비만, 또 신체 일부에서는 좀 머리가 나는 거 이런 것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항상 큰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 관련 기업들이 릴리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이와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형성했다라고 보면 국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흐름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는 제약바이오가 소외됐으니까 올라올 때가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네, 트렌드의 변화.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나와서 이러한 신약들이 이러한 약들이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를 살펴보시고 이 최적화된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타겟을 좀 좁히시면 제가 볼 때는 뭐 제약바이오로 앞으로도 보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혹은 뭐 중국 관련주 이렇게 엮을 수 있는 화장품, 면세, 여행 이런 쪽은 사실은 중국의 그 한국행 단체 관광객 얘기가 급격히 풀리지 않았으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일부 중소형 화장품에 국한됐을 맞습니다. 텐데 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또 에너지가 응집됩니다. 이쪽 아이디어 좀 주세요. 예. 일단 6년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뭐 기대감으로 오른 건 이미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나 저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정말 기대만큼 들어오는지가 1번입니다.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이전만큼 들어올 것인지 기대만큼 들어올 것인지가 1번이고 두 번째는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들어왔었을 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게 유행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중국인들의 선호가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좋은 이 사람들이 어떤 선호를 할 것인지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즉 면세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이런 쪽의 트렌드였다면 이쪽으로 가고 있네 라는 트렌드가 있다라면 그 기업들은 모든 기업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기대만큼 들어올 것인가. 들어왔을 때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쪽은 화장품이 될 것인지 어느 쪽이 될 것인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나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면세점 탐방을 자주 가봤지만 기본적으로 갈 때마다 선호가 정말 달랐었고 그걸 눈으로 봤었을 때 사실 그 뒤부터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경우들을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 마지막 질문해야 돼서 눈으로 확인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옛날에 뭐 마스크팩 이런 거 잘 파는데 요즘은 별로 관심 없잖아요. 트렌드가 변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고요.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서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향후 주도주의 주권, 주도주가 될 만한 관심 섹터들 좀 정리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저는 올해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주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업들은 아닐 거고 종목별로 이제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여전히 정말 싼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들 향후에 시장과 관련해서 좋아질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더 종목을 압축해서 하반기를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선호하는 제품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시장은 계속 발전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트렌드도 바뀝니다. 이런 트렌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또 최적화된 한국 기업들은 무엇인지 부지런히 하반기에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깊게 해서 좀 끌어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잘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전반적인 오늘은 좀 욕심버리고 흐름들 쭉 체크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만.